여러분에게 아주 이상한 상황 하나를 상상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점점 더 빠르게 가속하고 있습니다. 속도계 바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의 출력이 오히려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인류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우주 전체에 대해 정확히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분명히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팽창을 밀어붙이는 힘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우주에 대한 표준적인 이해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지금 천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 논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아주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과 은하는 그 안에서 움직이지만 우주라는 공간 자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대로 있어 왔다는 것이 상식이었죠. 아인슈타인조차 처음에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거의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포도가 잔뜩 박힌 빵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건포도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건포도의 입장에서 보던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건포도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봐도 다른 모든 건포도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건포도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있는 반죽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허블의 발견은 정확히 이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들이 공간 속에서 뿔뿔이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하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역동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이 발견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70년쯤 뒤에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두 개의 독립적인 국제 연구팀이 아주 먼 곳에서 폭발한 초신성들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들이 팽창이 느려질 거라고 기대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우주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모든 물질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으니 그 팽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려져야 마땅합니다. 마치 공을 하늘로 던졌을 때와 같습니다. 공은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지구의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추고 다시 떨어지죠. 천문학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우주라는 이 거대한 공이 얼마나 빠르게 느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관측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하늘로 던진 공이 느려지기는커녕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언가가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내는 중력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주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에 아주 솔직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이름에 대해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암흑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신비롭고 사악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오히려 우리의 무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주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암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이 정체불명의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별과 은하,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을 다 합쳐도 우주 전체의 겨우 5% 남짓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가 정체조차 모르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모르지만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온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암흑 에너지가 상수, 즉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공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입니다. 텅 빈 공간 1세제곱미터마다 일정한 양의 밀어내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은 우주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념의 뿌리는 아인슈타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한글 넣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암흑 에너지가 발견되면서 그가 버렸던 그 개념이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 상수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이 모형은 지난 수십 년간 놀랍도록 다양한 관측 결과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왔고 현대 우주론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토대에 최근 아주 불편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발견한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거대한 우주 지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지도가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암흑 에너지의 발견과 그것이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가정 위에 현대 우주론이 세워졌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토대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균열을 발견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산꼭대기에는 아주 특별한 망원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망원경에는 다른 어떤 망원경과도 다른 아주 독특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5,000개에 달하는 아주 작은 로봇 팔들입니다. 이 로봇 팔 하나하나의 끝에는 광섬유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들은 관측이 시작되기 전에 각자 정해진 위치로 아주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하늘의 특정 지점, 그러니까 어떤 은하나 퀘이사가 있는 정확한 좌표를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관측이 시작되면 이 5,000개의 광섬유가 동시에 5,000개의 서로 다른 천체로부터 빛을 빨아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암흑 에너지 분광 관측기, 줄여서 대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말해주듯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처음부터 아주 명확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죠. 대시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계획했던 5년간의 관측을 완료하면서 무려 4,700만 개가 넘는 은하와 퀘이사의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거대한 우주의 3차원 지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팽창 역사를 알아내려면
서로 다른 시대의 우주가 각각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기발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주가 스스로 남겨놓은 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주가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탄생한 지 약 38만 년쯤 되었을 무렵까지 우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우주 전체가 뜨거운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죠. 이 플라즈마 속에서는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빛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서로 팽팽하게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힘의 줄다리기가 우주 전체에 거대한 음파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밀도가 조금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압력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이 파동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빛이 물질과 분리되면서 그 밀어내는 압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파동은 자신이 도달했던 바로 그 위치에 얼어붙듯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물질의 밀도가 아주 살짝 높은 구껍질 모양의 구조가 우주 전역에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밀도가 높은 지점들의 은하들이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흔적을 중입자 음향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크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에게 남겨준 표준자인 셈입니다. 이제 이 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물건의 실제 길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물건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를 측정해서 그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신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즉, 서로 다른 시대의 은하 분포에서 이 표준자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각 시대마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신은 단순히 지금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은 우주의 팽창 역사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의 성장 앨범을 펼쳐놓고 그 사람이 각 시기에 얼마나 빠르게 자랐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신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만약 암흑 에너지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상수라면 대시가 측정한 우주의 팽창 역사는 아주 명확한 예측을 따라야 합니다. 각 시대의 팽창 속도가 상수를 가정한 표준 모형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시의 3년차 분석 결과, 그러니까 가장 정밀하게 측정된 약 1,500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그 예측과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과거에 지금보다 더 강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충격적인 결과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굳게 믿어온 전제, 즉 암흑 에너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발견이 아닙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떤 결과를 진짜 발견이라고 선언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오시그마라고 부르는 수준인데 이건 그 결과가 우연히 나타났을 확률이 대략 350만 분의 1보다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이죠. 그런데 대시가 지금까지 얻은 암흑 에너지 변화의 증거는 분석 방법에 따라 대략 2.8 시그마에서
4.2 시그마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동시에 발견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과학의 역사에는 이 정도 수준의 흥미로운 신호가 나타났다가 데이터가 더 쌓이면서 결국 사라져버린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스스로도 아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은 계획했던 5년 관측을 마쳤지만 관측을 멈추지 않고 2028년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관측 데이터를 모두 반영한 암흑 에너지 분석 결과는 2027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아주 흥미로운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히 잡혔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신호가 진짜로 확인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의 운명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시 프로젝트가 4,700만 개가 넘는 은하를 담은 우주 지도를 만들어냈고 그 데이터가 암흑 에너지의 힘이 시간에 따라 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아직 확정적인 발견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정직하게 짚어봤죠. 오늘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진짜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먼저 기존의 표준적인 그림, 즉 암흑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예측되는 우주의 미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가 영원히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 주변의 몇몇 이웃 은하들을 제외한 모든 것이 관측 가능한 범위 바깥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밤하늘에서 다른 은하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먼 미래에는 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스가 모두 소진되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존재하던 별들도 하나씩 연료를 다 태우고 식어갑니다. 우주는 점점 더 어둡고 점점 더 차가워지고 점점 더 텅 비어갑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열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폭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조용한 침묵 속으로 서서히 새우러져 가는 결말이죠. 이건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조금 쓸쓸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 과정이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시간 단위로 따지면 수천억 년, 수조 년에 걸친 이야기니까요. 자, 이제 암흑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그 변화의 방향에 따라 우주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주의 팽창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가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밀어내는 힘이 은하를 하나로 묶어두는 중력보다도 강해지고 결국에는 태양계를 유지하는 힘보다도 심지어 원자를 하나로 묶어두는 힘보다도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물이 차례로 찢겨나가게 됩니다. 은하가 흩어지고 별과 행성이 흩어지고 마지막에는 원자마저 산산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빅 립, 즉 대파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바로 대시의 데이터가 시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지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암흑 에너지가 계속해서 약해진다면 언젠가는 우주를 밀어내는 힘이 물질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약해지는 지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기 시작하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끝은 빅 크런치라고 불립니다.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안쪽으로 붕괴하면서
결국 태초의 그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직 확정된 예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 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우리는 아직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미묘한 신호 하나일 뿐이고, 그 신호가 그리는 미래의 그림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우주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100년 전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겨우 30년 전에 그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가속을 일으키는 힘 자체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시 쓰이는 그 순간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아마도 2027년 무렵이면 이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인류가 우주의 운명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을 확실한 답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책을 펼치면 정답이 적혀 있고 그 정답을 외우면 그것이 지식이라고 배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진짜 과학의 최전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대신 아주 정밀하게 측정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기존의 이론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지점이 있고, 그 어긋남이 진짜인지 아니면 통계적인 우연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하고 정직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아주 어려운 절제가 있습니다. 대시 연구팀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표준 우주 모형을 무너뜨렸다고 선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화제가 되고 훨씬 더 주목받는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직 5시그마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절제가야말로 과학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여기까지 데려온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이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리 위의 그 공간은 조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남을 밀어붙이는 정체불명의 힘은 어쩌면 아주 천천히 힘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향해 4,700만 개의 은하를 하나하나 세어가며 아주 정직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우주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을 하나 남겨주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